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12명 모두 모여 펼쳤던 비전 발표에 한 후보는 하계회 같았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 살펴봅니다. 발언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른 민주당 송영길 대표, 와전된 표현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미라클 작전으로 잠시 후 한국에 도착하는 특별 공로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잠시 후 전합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관련한 공방들, 택시 위에 올라가 뛴 한 여성의 얘기 등 이어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했던 현지 직원들과 가족들이 조금 후, 오늘 오후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들을 이송하기 위한 작전, 그 작전명이 바로 미라클, 기적이라는 작전명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이들을 이송하는 과정, 기적도 있었고요, 감동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감동적인 사연, 이 사진으로 같이 먼저 좀 만나보실까요? 이 사진을 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안경을 쓴 사람 바로 주 아프간 대사관인 이 김일은 공사 참사관인 건데요.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이 대사관 현지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 김일은 참사관의 이 코가 굉장히 빨갛죠. 그리고 이 안경 너머로 저 눈, 이 금방이라도 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괜히 저런 사진을 보니까 저도 괜히 울컥하긴 하는데 이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철수하기 까지 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총 이 대사관 직원 3명이었습니다. 네. 이 김일흥 참사관이 이 3명 중에 1명이었었는데요. 이 김 참사관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지옥 같은 전쟁터인 이 아프간 현지에 이 현지 직원, 같이 정말 가족처럼 일했던 현지 직원을 두고 오는 게 굉장히 이 마음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철수하면서 급하게 철수하면서 이 직원한테 일단 몸을 좀 피신하고 있어라. 내가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은 이 김일흥 참사관이 그 약속을 지킨 그 순간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는 뭐 방송이긴 합니다만 영상이 아니라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이 묵직함이 있죠. 바로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 참사관 외교부 직원들이 이 단체 이 메신저 방에 있다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경황 없이 카불을 떠났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기뻤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그게 가장 뿌듯했겠군요. 윤지영 기자, 네. 이번에 이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사진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우방국 병사가 코리아라고 적힌 이런 쪽지도 흔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오게 됐는데,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한 390여 명 들어온다고 해요. 어떻게 이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군 수송기까지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프간까지 거리가 왕복 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우리 군이 이렇게 먼 적지에 수송기를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떻게 이 탈출 작전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직접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거든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애초에 그 카불 공항에 도착한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 다행히 거기서 방법이 찾아진 게 아프간과 거래 관계에 있던 미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미군이 이제 버스에 타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제 그 연락망 같은 것들을 저희는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있는 곳으로 잘 집결하도록 했고 검문소를 설치했고 피난민이 이제 몰리면서 공항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도 사실 7명밖에 태우지 못하고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한 명을 태우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저희가 천운이다. 그래서 아마 그 버스로 카불 공항에 진입하는 그런 방법이 찾아지지 않았다면 진입했던 26분의 조력자밖에는 모시지 못한 것 아니었는가라는.
독일, 벨기에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391명이라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성공의 중심에는 바로 이 버스 투입 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지 버스 6대를 확보해서 투입을 해서요, 이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현재 탈레반은 이 카불 공항으로 가려는 아프간인들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는데요. 이 26명만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이 미군 버스를 투입해서 이 아프간인들을 공항에 집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미군 버스를 통해서 탈레반 검문소를 모두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입국 대상자 391명 가운데에는 영유아가 또 100명에 달하기도 하는데, 그러겠죠. 이를 고려해서 젖병과 뭐 분유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391명 가운데 378명은 잠시 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무사히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명은 현재 파키스탄의 한 공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 이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군 버스도 미리 준비하고 수송기에 또 영유아들을 위해서 젖병 분유까지 준비하고 이 이송 작전에 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이 아프간인들 감사 인사 많이 전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탈레반의 검문을 뚫고 국적으로 공항에 진입한 이들의 긴박했던 탈출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인들은 외교부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Came in the morning when we start coming to the airport, we will stop blocked by Taliban.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ll people who have passport or who have not passport, they come to the gate of airport and they try to come inside of the airport. 네,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말뿐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면 오직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특히 탈출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면서 특히 외교부 공무원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탈레반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출발했고 담벼락 사이로 이동하면서 탈레반의 눈을 피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렇게 이제 고국을 떠났어요. 아마 고국을 떠나는 심정은 많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생명은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도할 텐데, 자, 이분들 한국 들어오면 이제 어디서 지내게 돼요? 네, 바로 이 진천에 있는 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 사실 처음 들어본 곳은 아닌 건데요. 사실 코로나19 초기 우한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자마자 2주 동안 이 머물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입국하는 아프간 시민들의 규모가 400명가량 되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서 이 다시 진천 연수원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장 이 아프간 시민들 머물 곳도 없긴 합니다만 이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 있죠. 때문에 입국하자마자 2주 동안 또 격리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천 연수원에서 이 아프간 시민들도 이 잠시 뒤 귀국을 하게 되면은 이 모두 진천 연수원에서 2주 동안 이 머물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요즘 님비 현상이 정말 만연한 시대인데 진천 주민들 이 앞서서 우한에서 온 이 우리 국민들도 선뜻 환영을 해줬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프간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우리 군을 도운 사람들을 어떻게 외면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뜻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왼쪽으로 보이는 저 장소가 지금 진천 연수원 앞의 모습입니다. 보면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지금 뭐 한글로도 붙어 있고 뭐 영어로도 붙어 있고 아프가니스탄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외국어로도 붙어 있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나 이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진천으로 가서 이제 격리를 하잖아요. 네. 격리가 끝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걸로 보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뭐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정부에서 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이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조력했었던 이 조력인들, 아프간 시민들은 난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특별 공로자 신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난민 찬반, 이 여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민이 아니라는 부분에 분명히 좀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오늘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라는 이 자격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도적 특별 체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라서 이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정부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 뭐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잠시 뒤 4시쯤에 이제 아프간 시민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할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간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경위 이후에도 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에 김원미 기자 설명에도 나왔지만 지금 아프간인 수용 두고서 찬반 여론 상당히 들끓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우리 진천 주민들, 이분들한테도 참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요. 이건 뭐 난민, 뭐 어려움을 처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진천 주민들이 열린 가슴으로 이렇게 맞아준 거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이 이제 이슈가 화제로 올랐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400명의 조력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아프간에 진출해서 세운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미군 기지 이런 공사에 참여해서 도움을 줬던 분들 또 물론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탈레반 쪽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처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명 이상의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지만 독일이나 벨기에와도 비교가 되고 저는 지난 월요일만 해도 이 400명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아프간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연락망이 확보가 돼 있을까? 이 400명이 따로 이렇게 모아져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는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진천 주민들 얘기했습니다만 최초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라든지 뭐 외신에 잠시 났었죠.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난민들 중에 일부를 우리 국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그랬는데 아마 이 사안은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국 측에서도 철회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현실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그건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경제적인 위상 그다음에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나 역할 이런 걸 감안하면 난민 문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닥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이번 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을 좀 모아볼 필요도 있다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에 입국하는 분들이요. 이분들 난민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 공로자 신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에게 도움을 줬던 만큼 이분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다시 도움을 주는 것,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택시 위가 클럽. 이동석 기자. 이 사진이 많이 뿌여서 잘 모르겠는데 택시 위가 클럽.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바로 택시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그린 20대 만취녀가 현재 화제에 오르고 이 있습니다. 사진이 춤을 추는 사진이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만취한 여성이 택시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잘한다. 없을 것 같지? 내가 아무것도
신고했어요 한번? 나 신고했는데 경찰이 안 오네.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이거 찍어놔야지. 내일부터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쳐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네, 정말 황당한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영화 촬영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에, 그러니까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술에 만취해서 택시 보넷 그리고 천장에 올라가서 저렇게 행태를 부리는 모습인데요. 구두를 신고 있던 이 여성 보닛을 밟으면서 차가 심하게 찌그러졌고요. 근데 저 택시도 본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사형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너희들 다 떳떳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잘한다, 멋있다 이런 말을 하자 이 여성은 더욱 흥분해서 차 위를 뛰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황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택시기사가 이 여성을 제지하려 하자 여성은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며 되려 아이고. 화를 냈는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허. 꼭 이 표현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20여 분 만에 경찰이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량이 심하게 훼손돼서 영업도 못하고 현재 정신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도로 한가운데서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차도 본인 차도 아니고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본인 밟고 이런 거 처벌 안 돼요? 네, 일단 여성은 뻔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뻔한 답변을 답변이요? 내놨을 것 같으세요? 취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듣기 피곤하신 이런 발언인데요. 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재물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의 경우 주치 감경 적용 가능성은 현재 낮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만취 여성을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이 택시기사분의 심경은 또 어떡할 것이며 자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이런 행동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옆에서 잘한다 멋지다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 많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들이 윤희숙 사퇴쇼 맹폭 개발정보 이용 의혹까지 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직 사퇴는 물론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죠. 저희가 어제 이 얘기 잠시 전해드렸는데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윤희숙 의원 사퇴를 두고서 한편에서는 이거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윤희석 의원의 전격적인 의원직 사퇴 선언에 당장 여의도에서는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바로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도 좀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우리 당에 충정을 가졌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지금 많습니다. 의원님, 의원직 사퇴 정치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선언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이시요. 저는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서울시장에 등판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하마평 많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은퇴 선언이냐는 질문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 정치 은퇴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은퇴는 아니다. 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다. 어쨌든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반대로 또 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비판이 또 쇄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인데요. 사퇴 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퇴 쇼요? 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정작 문제가 되신 분이 갑자기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무슨 감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는 좀 납득되기 어렵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소명하셔야 되고 부모님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공직자 재산신고상 법적으로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식까지는 전부 다 재산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책임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사퇴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뭐 그분이 쇼를 할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권익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건데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라면서 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속보이는 사퇴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목소리가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윤희숙 의원이 쇼할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원직의 사퇴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만큼 이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소정시 의원님, 이 의원직 사퇴 문제만 딱 봤을 때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 설명대로 윤희숙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쇼다 뭐 이런 비판을 해요. 과연 본회의가 만약 열린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고민이 깊겠죠. 일단 뭐 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해야 이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기 중이 아니면 이제 국회의장 허가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윤희숙 의원이 실제로 사직서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그걸 수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동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강하게 대응한 윤희숙 의원이 상징성 있는 지금 예상 외의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보통 뭐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안 하지 않겠나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상에 센 어떤 그런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 현재 10명 탈당 요구 받았는데 그대로 당에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민주당으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제 그냥 부결을 하면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그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에 뭐 이재명 지사 등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여권을 공격을 해왔는데 사직서 냈는데 수리를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또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체급 자체를 더 키워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실제로 윤희숙 의원이 이제 사직서를 내게 되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론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떤 딱 방침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여론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직서가 올라오는 상황을 보면서 최종 단계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도 참 많은 고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윤희숙 의원 이 사퇴 기자회견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또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눈물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현재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부터 살펴보면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눈물이냐며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김진애 전 의원은 윤희숙 자진 사퇴가 무슨 당대표가 눈물을 흘릴 일이냐 비난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두관 예비 후보는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악어의 눈물로 의혹을 덮고 넘어갈 생각은 아예 버리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준석은 스스로 정치 공작의 아이콘이 돼버렸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여기에 윤희숙 의원이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김두관 후보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KDI의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도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KDI에 근무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안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 얘기 김두관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그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분이 나중에 상속을 하면 큰 따님인 윤희숙 의원이 아마 상속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우리가 LH 임직원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해서 그 차익을 노렸다고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자자했습니까? 저는 KDI가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KDI의 저 임직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김두관 후보는 이 아버지 땅이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큰딸인 이 윤희숙 의원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연관성을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KDI가 예타 조사 용역을 시행했었던 만큼 윤희숙 의원은 물론이고 이 LH처럼 KDI도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을 수 있다면서 KDI 전체에 대해서 이 전수 조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김두관 의원 외에도 이 김성환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 연세가 80이나 된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서 농사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박주민 의원, 이 땅이 농사짓기에 얼마나 좋기에 이 시세 차익이 3년 사이에 2배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만큼 이렇게 크게 올랐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사면서 따님이 KDI의 이제 용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땅 살 때 이 따님하고 의논을 하진 않았겠느냐, 왜 의논을 안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의혹이잖아요. 의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지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혹시 당사자는 뭐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사자인 윤희숙 의원은 뭐 의원직 사퇴까지 이미 발표를 한 마당이어서인 건지 그 이후에 뭐 일절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의 의혹직에 윤희숙 의원 대신에 이 반박을 하고 나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입니다. 네. 이 박수영 의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 정통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이 공무원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본인의 경력을 10분 살려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먼저 김두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한 번이라도 이 스스로 이행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KDI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해서 이 미공개 정보를 막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반박인 건데요. 이 박 의원, 윤희숙 의원의 사태가 민주당한테 아주 좀 공포스러웠던 모양이다라면서 윤 의원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흠집을 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지영 기자, 또 한편에서는 이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하고도 연관이 됐다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 의원의 친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윤 의원 아버지의 사위가 장모 씨인데 이 장 씨가 지난 2016년 1월까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의 핵심 측근이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사위가 보좌관을 사임하고 2달 뒤에 윤 의원의 아버지가 이 세종시의 땅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이후에 특히나 이 땅 인근에 국가 스마트 산업단지 그리고 복합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사회가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접한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윤 의원의 아버지가 이 부동산에 투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혹 나왔어요. 그럼 당사자 혹시 그 아버님의 그러니까 사위, 제부죠? 제부 입장도 있어요? 네, 장 씨가 이 SNS를 통해서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니까 자신이 너무 엄청난 인물로 만들어놔 좀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청와대 근무 경력이 매우 짧다는 점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 2013년 2월 말에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3월 말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최경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 건 맞지만 1년 반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핵심 요직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을 언급을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장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억측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정작 실제로 이 윤희숙 의원의 아버님이 이제 농지 매입을 해서 이걸로 이득을 보긴 한 거예요. 아직 이득 본 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그러니까 약 8억 원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8억 원으로 상승하면서요. 네.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요. 세종시 개발에 이어서 산업단지 개발이 겹치면서 앞으로 시세는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당시에는 호재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았는데 왜 농지 땅을 매입했냐.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의혹들을 보면 뭐 정확한 뭐 증거는 없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나온 의혹들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오고 특히나 윤희숙 의원은 본인 당사자의 의혹도 아니고 아버님 가족의 의혹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요? 참 저도 국민의힘의 12명 의원이 부동산 부당거래 문제가 있다라는 권익위의 발표는 쏙 잊혀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거 하나만 지금 오로지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 윤 의원이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나? 아니면 정말 티끌 하나라도 내 몸에 묻어 있는 걸 나는 내 스스로가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거의 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성격을 가진 정치인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서민 코스프레라고 흔히 얘기하는 저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로 이 정부의 임대차 3법에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해서 본인의 그게 상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걸로 윤희숙은 이미지가 딱 상징화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물론 부친에 관한 거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뭔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뭐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윤희숙이 얘기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놓는 정책은 당신 스스로가 떳떳하냐 이런 이제 반박을 받지 않을까. 이걸 본인은 못 견뎌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만 해요. 지금 재부를 동원해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KDI가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KDI에 근무한 사람들은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든지 하는 식의 의혹은 아마 무슨 특별수사본부 거기서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만 밝혀질 수 있는 의혹일 거예요. 네네. 그런 거 가지고 뭐 남들이 모를 수 있는 정보를 활용했을 법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릴 정도라는 거는 본인이 가졌던 그런 상징성을 이번 권익위 발표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과단성 있는
또 엄청난 결단에 가까운 뭐 행동을 한 것 같다. 정치인으로 계속 윤희숙이 남을 거면 뭐 이번 사태가 만약에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이번에 일부 후퇴했지만 나중에 더 이보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정치판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윤희숙이 이 다음 행보에 또 뭐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이번에 하려고 했다는 뭐 대선 후보든 계속 뜻을 가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민 기자, 지금 윤경호 의원은 어쨌든 본인 상징성이라는 데 이제 방점을 뒀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권에서는 윤희숙 의원 가서 수사 받아라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태가 대수냐, 수사를 받아라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민주당이었다가 이 모친의 부동산 의혹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된 이 양이원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님 참 요란도 하십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 나오셔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치는 묘수입니다.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수본 수사를 받아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네, 이 양이원영 의원의 첫말 참 요란도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떳떳하면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억울한 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난 진실을 밝히려고 나는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양이원영 의원 제명된 이후에 지난 5월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원영 의원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조사 안 받으려고 사퇴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양이원영 의원을 놓고 이 여권 인물로 얘기를 하죠. 김어준 씨, 이 본인 라디오에서 윤희숙 의원을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어머니 문제로 제명이 됐는데 윤희숙 의원은 왜 연좌제라고 이 반발을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었었는데요. 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건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서 뭐 진실이든 아니든 이 부분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지난 6월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전체 전수조사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도 전체 전수조사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도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홍준표, 최재형 예비후보 일제히 부동산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앞서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후보 부동산 전수조사는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님, 그 대선 예비후보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뭐 얼마든지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들 전수조사할 때도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실까? 아니면? 무슨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 특검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LH 사태에서는 상당한 그 범죄 그 의혹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을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윤 예비후보는 얼마든지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도부의 결단이 이뤄지면 검사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검증에 나설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혹여나 내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로 현재 꼽히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꺼리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영 기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부동산 부당거래 혐의 받는 의원 중에 5명이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집중이 됐는데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 관련해서 뭐 입장이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권의 1, 2위 후보는 모두 윤석열 캠프에 이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 수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밝혀라, 응분에 책임을 다하는 게 대권 후보의 도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발언 수위가 좀 더 셉니다.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오형제를 보유하게 됐다면서 이 캠프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꿔다는 걸 검토해보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김인규 부대변인이 어제 SNS를 올렸는데 염치를 상실한 막장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캠프 가릴 것 없이 여권의 투기 의혹자들이 이 캠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이 민주당은 부동산 공세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염치를 돌아봐야 한다고 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 연그러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에 갔다 쏟아진 악평. 어제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모처럼 처음으로 한자리에 다 모여서 각자 본인이 가진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김은미 기자,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 봤는데 뭐 목소리라든지 보니까 그래도 뭐 눈길 많이 끌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7분이라는 인당 이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7분 안에 본인 PR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각종 뭐 소품을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안상수 후보의 경우였는데요. 굉장히 좀 화려한 군청색 정장을 입고 지금 나왔죠. 이 안상수 의원은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여의도의 패셔니스타입니다. 이 보시면 사실 70대 중반의 나이예요. 근데 굉장히 좀 동안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패션에 좀 신경을 쓴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이 군청색 정장보다도 저 빗자루에 많이 눈길이 갑니다. 안상수 후보가 여의도 패셔니스타였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아는 사람만 아는 패셔니스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쓰레기를 다 치우겠다라면서 이 갖고 나온 건데 일단 이미지에 가기는 확실히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도 굉장히 눈길이 갔었던 게 이 아까 보시면 이 팔을 걷고 이 넥타이를 하지 않은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좀 잔잔한 음악에 맞춰서 나레이션을 하듯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좀 깔리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찬찬하게 하다가 이 어떤 절정 부분에 가서 웅변을 하듯이 두 팔을 딱 높이 코로나와 들고 싸우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가끔 울먹이는 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사실 그동안 도리도리 윤이라는 이 별명 너무 고개를 돌려서 좀 정신사납다라는 이 지적을 받았었죠. 그 때문에 여기 좀 덜한가 하고 봤었는데 좀 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또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이긴 했었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좀 머리가 이 전보다 갈색으로 좀 연한 색으로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경우는 페이스북을 개설을 할 때 그때 사실 이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좀 갈색으로 염색을 좀 하시지요라는 조언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을 들은 건지 좀 젊어 보이는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 대선 재수생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좀 별반 다르게 이렇게 뭐 소품 같은 걸 준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데요. 이 아까 보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는 이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 같다. 이게 무슨 발표입니까? 라고 이
불만을 표출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토론이 아니라 이 갖고 온 원고만 읽는 발표가 돼서 좀 싱겁게 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방이 오가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고 뭐 한 정견 발표 뭐 이런 비슷한 형식의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모인 사람이 12명이고 한 명당 7분씩 이제 시간을 받았어요. 네. 그럼 계산상 해보면 처음 발표했던 사람은 1시간 넘게 본인 차례 끝나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네. 자, 후보들 모두 자리 지켰을까요? 네, 물론 모두 지킨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마지막 순서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유 전 의원 이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라면서 의리 없이 가신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 감사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게 누가 갔어요? 뼈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이 발표의 초반입니다. 네. 후보들로 빼곡하게 자리가 차 있는 모습인데 이 후반에 들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유 후보가 발표를 시작할 때쯤에는 이 최재형, 박찬주, 하태경, 황교안 후보 등 4명만 빼고는 모두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이 발표회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발표 마지막 순서였던 유 후보와 그리고 최재형 후보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아하. 이 너무 바빴던 건지 아니면 발표회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더 씁쓸한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참 어제 행사가 참 곡절이 많았던 행사였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토론회로 한다고 했다가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렸는데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은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행사였다 이렇게 혹평도 하고 글쎄요, 어제 행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형식과 내용 뭐 두 가지 모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 비판을 받은 이게 좀 뭐 그런 맹탕 밋밋한 그런 자리였죠. 결국은 이게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공방이 이루어지고 뭐 창과 칼이 막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보는 어떤 재미가 있는데 그냥 발표회로 하다 보니까 또 발표회도 뭐 기존에 출마 선언했던 내용들 자체를 또 상당 부분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고 이 내용상으로 봐도 특히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선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미디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전략, 또 아젠다 세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5대 비전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지친 어떤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겠다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뭐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또 최재형 후보는 정치를 교체하겠다 등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냥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이 아니었고 또 윤희숙 의원이 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부분이 네. 또 이슈로 크게 가면서 상대적으로도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실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학예회 갔다, 뭐 평가 자체는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참석한 분이 스스로를 이 전체 행사 자체를 좀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저런 모습은 좀 아쉽다 정도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 의원님, 짧게요. 어제 그 뭐 12명 주자들 중에 특히나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나 최재형 예비후보 대위전 성격이 강했잖아요. 딱 2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어제 행사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빵점입니다. 빵점이요? 왜냐? 이준석 대표도 빵점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도 빵점이다. 왜요? 저분들은 정당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지지율 뭐 1위, 2위를 달렸잖아요. 야권에서. 네. 그걸 배경 삼아서 정당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저 두 분들이 정당이라는 제도권 안에 발을 디디고 나서 어찌됐든 유권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동안에는 기자들과 공식 비공식 그냥 간담회 정도였다면 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이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심어줬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 홍준표 의원 얘기처럼 학예 발표회처럼 만들어버려서
이건 무엇을 위한 행사였어요? 도대체 형식과 내용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걸 과연 제1야당의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대선과 관련된 제1호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 문재인 정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져서 정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착각에 지금 오만이 넘쳐서 저런 아무 의미 없는 행사가 나온 게 아니었을까. 저는 어저께 행사는 아마 모두 웬만한 분들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소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윤희숙 의원직 사퇴가 저것도 덮어버린 형국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나 아니면 후보로 나온 분들 모두가 다 긴장감을 좀 더 가져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점수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근데 보면요. 어제 이제 여기 보면 대선 주자 12명이 쭉 있어요. 근데 네. 이 가운데서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둘이 많이 붙잖아요. 그쵸. 어제 두 사람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사실 당에서 이 두 사람이 주먹 다짐할까 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 우연하게도 이 두 사람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가 끝에서 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끝과 끝이고요. 이 후보 소개하러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도 대기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요. 사실 캠프 간에 뭐 주거니 받거니 있었습니다만 후보 본인 간 이 저격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 저격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을 그렇죠. 던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응한 건 없었었는데 어제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마음을 어제 한 이 7분 발표문에 담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 발표 시작할 때부터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의 단합 통합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홍준표 후보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윤석열 후보 돕는 참모 중에 홍준표 의원하고 연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이 모래시계 네. 검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을 검사로 해서 홍준표 검사를 모델로 해서 제작된 드라마가 바로 모래시계인데 이 모래시계 프로듀서 출신이죠. 박창식 전 의원이 이번에 윤석열 캠프를 돕게 됐다고 합니다. 오. 일단은 텔레그램 등으로 미디어 관점에서 바라본 윤석열의 모습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박 전 의원 알고 보니까 이 19대 때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여러 차례 큰 선거를 겪으면서 좀 미디어 전략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박근혜 캠프의 홍보 기획을 맡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돕기도 했었거든요. 이 박 전 의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이 SNS를 통해서 홍 의원을 향해서 이 검사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줘서 드라마 제작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홍 후보의 경쟁자인 윤 후보를 돕게 되면서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송영길 또 설아.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서 여야 대치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각계에서 지금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국제 언론단체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돼요. 조금 전에 키워드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송영길 대표 이 국제 기자단체의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요. 이 국제 언론 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금 언론중재법의 강행 추진을 놓고서 저널리즘에 위협이 될 거다. 이걸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런 입장,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
뭣도 모르니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이 국내 언론이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도만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요. 뭣도 모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의 목줄을 채우겠다는 이 탐욕에 휩싸여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닙니다. 라면서 이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무시, 폄훼하는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국경 없는 기자회는 현재 한국에 특파원 3명이 머물면서 여러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진 않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건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재차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이전에도 이 발언과 관련된 논란들 상당히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 또 해명도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정 기자. 이전에 막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해명도 많이 했었어요. 자, 이번에 뭣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해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관련된 발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요. 국경 없는 기자회 쪽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시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논란이 된 발언 자체 수위가 좀 세다 보니까 이걸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 측도 해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발언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등 국경 없는 기자회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소 의원님, 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국제 기자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봤던 송영길 대표의 발언, 뭣도 모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또 모르니까, 뭐 이게 잘못 들었다, 와전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이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걱정들은 뭐 국제사회 또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등해서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이 정당과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부터 시작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또 법사위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단독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언론자유의 문제는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당을 이끄는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좀 이른바 수기 기간을 좀 거쳐서 처리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맞고 뭐 당신들이 아무 얘기해봤자 뭐 모르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걸 처리를 해버리면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칠 것이고 이것이 또 부메랑으로 여권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이 97년에 노동법 처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일사불란하게 여당에서 처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이 여러의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흘려보내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라도 조금 더 좀 숙고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본회의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후폭풍이 걱정이 됩니다. 윤 의원님 혹시나요. 당초 이제 어제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했다가 오늘 30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 사이에 여야 간에 어떻게 절충안을 좀 마련할 가능성도 혹시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사위를 새벽 4시에 처리한 게 지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사무위원장 주겠다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의사봉을 쥐고 있을 때 끝내겠다는 거고 본회의에서의 처리만 남은 거죠. 지금 필리버스터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막겠다는 거고 네. 내용 수정한다고 지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자꾸 수정만 했다고 했는데 그 자꾸 수정조차도 법사위가 또 뭐 상원 노릇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이 법 자체를 조금 더 숙성해서 정말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선회를 하지 않는 한 일부 수정 아마 안 할 거고 지금의 민주당은.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언론개혁했다. 이거 실적으로 뭔가 기록에 남기고 싶다. 이런 욕심인 것 같은데 그게 기록에 남는 게 이렇게 많은 반대와 반발이 있는 걸 보면 자칫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러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30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제대로 막겠다, 철저하게 막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윤경호 의원도 논평을 좀 해주셨지만 어쨌든 강행 처리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양보해서 글쎄요 중재안이라도 좀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